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코앤 파트너스 이도시의 대표이사 임대웅입니다.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중소 중견기업 ESG 교육과정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국내 및 글로벌 ESG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ESG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눌 것은 생소한 개념인데요. 1.0, 2.0 그리고 ESG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ESG 1.0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ESG는 한 20년 된 개념입니다.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큰 빙하를 상상해 보시면 물 위에 빙하가 잠겨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살짝 한 1% 남짓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것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숨어있는 99%의 얼음 덩어리, 본질이 되겠죠. 이것을 ESG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ESG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2002년이었어요. 제가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 UN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에 자산운용 워킹그룹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ESG가 과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걸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산운용사 그리고 또 한축에는 이제 증권사, 소위 바이사이드, 셀사이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두 그룹을 모아서 ESG가 과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습니다. 보다 보니 ESG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도 있었고 아닌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 2005년에는 영국의 프레시필드라고 하는 법무법인을 데려다가 이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에 대한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가운데 있는 보고서입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 ESG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과 관련해서 ESG를 고려하지 않으면 참 무책임하다. 탁자 책무에 무책임한 투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ESG를 고려하는 것이 책임 투자다. 이런 정의를 내리게 됐죠.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에 저희가 UN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와 UN 글로벌 컴팩트가 만나서 2006년 UN 책임 투자 원칙 PRI라는 것을 발족시켰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UN 당시 코피 아난 사무총장님이 계시고 주변에 연기금들, 수장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얘기하게 된 것은 ESG를 투자 의사결정에 통합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함한 6가지의 원칙을 이제 발표하게 됐는데요. 2006년,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이 PRI가 발족이 돼서 2020년 작년 말까지 약 한 15년 기간 동안 전 세계에 약 3,000개에 달하는 기관 투자가들이 PRI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운영하는 자산 규모를 보니까 11.4 경원이에요. 엄청난 자금이 ESG를 고려하게 됐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트렌드를 쭉 보시면 당분간 ESG는 계속 가겠구나.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이렇게 왔잖아요. 특히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속도감 있게 책임 투자, ESG에 대한 그 열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서도 이 책임 투자 원칙 PRI에 가입을 하셨고 ESG 책임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ESG를 국민연금 투자할 때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법조항에 있고요. 내년 말까지는 전체 기금의 50%, 약 한 400에서 500조 원의 ESG를 고려하도록 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이제 이사장님이 나와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투자는 국민연금의 경우 주식, 채권, 대체 투자가 있는데요. 우선 먼저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ESG를 고려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국민연금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전 세계 이 책임 투자 원칙에 ESG 투자자들의 관심을 보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 다양한 자산
군이 있잖아요. 주식도 있지만 인프라스트럭처 대체 투자의 하나의 형태이죠. 기업 금융, 또 부동산, 사모펀드, 또 다양한 증권화된 것들에까지 ESG를 고려한다. 원래 책임 투자 원칙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것을 노란색 선 한 50%전 세계 투자자들의 한 50%선 정도가 ESG를 고려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그림을 보시면 70에서 한 80%의 그 금융기관들이 ESG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ESG 평가 참 말이 많습니다. ESG 평가를 표준화해야 된다,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많은데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ESG를 바라보는 기관의 입장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세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용평가입니다. 신용평가, 무디스의 이제 평가 모델이고요. 세부 평가 모델은 신평사들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ESG에는 뭐 기후변화, 또 직원과의 관계, 노사관계죠. 그리고 주주권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소위 ESG를 환경사회 지배구조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거버넌스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거버넌스는 거버넌스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배구조에 대한 물론 거버넌스의 소유구조에 대한 이슈를 봅니다만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많으니까 일단 거버넌스는 거버넌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디스, S&P, 피치 이 세 개의 신용평가 회사들은 ESG를 평가할 때 어떤 관점에서 평가를 하냐면 과연 은행 대출을 했을 때 또는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채무 불이행률 관점에서 ESG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 FTSE 러셀 지수, 주가 지수로 유명한 곳이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ESG 이 요소를 보고 있는데요. 다양한 요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인덱스에서 보는 주가 지수에서 보는 ESG는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을 뽑기 위한 목적으로 ESG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무디스 사례와는 프레임은 비슷할지언정 보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좀 특징적인 거라고 보면은 환경과 사회 쪽에 제일 끝에 보면 서플라이 체인이 있죠. 그래서 우리 협력사들에 대해서는 E와 S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보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덱스는 앞에서 얘기한 두 기관은 민간입니다. 무디스 또 FTSE, 파이낸셜 타임즈 지수죠. 민간인데요. 이 SASB, SASB라고 부르는 이곳은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 Board라는 기관인데요. 민관의 약간 그 중간지대에 있는 기관이에요. 세레스라고 하는 NGO가 참여를 하고 있지만 또 한 축에는 미국 SEC, 증권선물 그 거래위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이 얘기하는 것은 자본시장에 누군가 등장을 해서 금융 거래를 할 때 특히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 ESG처럼 ESG 요소 중에서도 재무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적극적인 공시를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허위 공시를 했을 때에는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들 예를 들어서 개인도 있고 기관도 있을 텐데요. 기업의 불성실 공시를 통해서 이제 손실을 보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제 SASB 머티리얼리티 맵이라는 걸 만들어서 각 업종별로 ESG의 어떤 특정 요소에 대해서 반드시 정보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그 회색 중에서도 진한 회색이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무적 영향이 있는 것이다. 중요하다. 이건 머티리얼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도입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ESG는 이 5가지 카테고리입니다. 하나는 환경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자본입니다. 세 번째는 인적 자본이고요. 네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 다섯 번째는 리더십과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규모가 있는 곳들은 밸런스 있게 이런 5가지를 잘 해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네 번째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 부분이 좀 중요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ESG 1.0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최근 한 5년간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ESG에서도 기후변화 이슈가 굉장히 좀 다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ESG 1.0의 시대에서 몸통이 ESG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이는 1%가 재무제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ESG는 비재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ESG 2.0의 시대에서는 이 기후변화가 주목을 받는데 기후변화는 재무적 이슈입니다. 그리고 재무적 이슈이다 보니까 규제화, 제도화되고 있다. 이런 것이 좀 특징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 15년 전에 책임투자 원칙 PRI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ESG를 투자 의사결정에 통합시킨다. 빨간색으로 있죠. 그리고 10년 전쯤에 지속가능 보험 원칙 PSI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보험회사는 투자도 하지만 또 한쪽 면으로는 이제 언더라이팅을 하잖아요. 보험 물건을 인수를 하니까 이 두 가지 활동의 ESG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제 국제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2019년 9월 달에 발표한 책임 은행 원칙으로 와서는 ESG란 말을 쓰지 않아요. 이게 참 의문입니다. 똑같이 UNEP 금융 이니셔티브에서 이 세 가지 원칙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나온 것 책임 은행 원칙에서는 ESG 대신 파리 기후 협정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왜 파리 기후 협정이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파리 기후 협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합니다. 그 목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석탄을 꺼내 쓰기 시작했죠. 화석연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전에는 지구 평균 온도가 14도쯤 됐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미 15도로 1도 올랐고요. 앞으로 한 0.5도, 1도 이렇게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산업혁명 대비 지구온도가 2도씩 올라가게 되면 오른쪽 빨간색으로 있는 것처럼 부산 낙동강하고 인천공항 지역이 침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지금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를 보게 되면 전문가들 얘기로는 한 4도씨 목표라고 하는데요. 멸종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파리기후 협정에서는 well below 2도씨, 그러니까 2도씨보다 훨씬 더 낮게 가급적이면 1.5도씨 이내로 지구온도 상승을 막아야 된다라는 목표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지구온도 상승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실가스를 대폭 줄여야겠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과학자 모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답을 준 거는 IMF입니다. IMF 신임 총재가 2009년도에 이렇게 등장을 하시면서 기후변화 관련된 대책을 내놨습니다. 파리 기후 협정의 2도씨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현재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는 50개 국가의 탄소세 수준을 CO2 1톤당 현재는 $2 수준이래요. 2,000원이죠. 2030년까지 CO2 1톤당 $75, 약 한 8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선형적으로 매년 이제 10년에 걸쳐 75불이니까 매년 7.5불씩 올라가야겠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파리 기후 협정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 75불의 탄소세를 순차적으로 이제 높여간다면 당연히 석탄, 석유, 휘발유 가격이 급증하겠죠. 생산 원가가 올라갈 거니까요. 전기 가격도 상승할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작년 1월 달에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국제결제은행 BIS가 그린스완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IMF와 BIS 두 기관을 설명을 드리다 보니 우리 옛날 생각이 좀 나네요. 그때 나왔던 BIS 비율을
몇 퍼센트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우리나라 수십조 원의 자산을 들고 있는 은행들이 헐값에 매각됐던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기관에서 이런 보고서를 내요. 그린 수완이다. 기후변화는 녹색 백조예요. 무조건 터집니다. 근데 언제, 얼마의 규모로 터질지 몰라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기후변화의 두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트랜지션 리스크. 저탄소 사회로 탄소 중립으로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리스크입니다. 아까 IMF가 얘기한 대로 2030년까지 CO2 1톤당 75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밑에 그림인데요. 피스칼 리스크, 물리적 리스크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는 정말 신기하게도 화폐화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홍수 또는 가뭄, 냉해 뭐 이런 게 산불 이런 게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회사 청구하잖아요. 전 세계 재난에 대한 것들이 보험금이란 이름으로 보험회사들이 수십 년 동안 이걸 화폐화해서 관리를 했어요. 몇 년 전에 2019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기후변화 물리적 피해로 인한 재무적 손실이 420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예산보다는 좀 작지만 GDP 순위를 만약에 전 세계 국가별로 1등부터 쭉 한다면 420조 원은 한 30위권 필리핀의 GDP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매년 기후변화로 필리핀의 GDP만큼이 날아간다. 라는 게 이제 물리적 리스크거든요. 이 두 가지 리스크, 이행 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가 가운데 박스는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생산 원가, 우리의 매출, 우리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 금융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면 다시 실물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기후변화가 실물 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망가뜨린다. 이런 논의가 생기면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금융안정위원회 FSB에 TCFD라는 걸 만들게 했습니다. TCFD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시 태스크포스예요.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인데요.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리스크와 오퍼튜니티가 있죠. 리스크에는 아까 말씀드린 트랜지션 리스크, 이행 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우리는 이제 리스크에 노출이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고객이 탄소세를 물다가 어려워지면 우리와 거래가 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한테 중소중견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더 많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이 기회에 대해서, 오퍼튜니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 TCFD라는 거는 파리 기후 협정의 2도시 시나리오, 최소 2도시 시나리오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IMF가 얘기한 2030년 CO2 1톤당 75달러의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에서 가운데 있는 전략 경영, 리스크 관리, 그것에 따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재무 공시로 해서 회계 공시를 할 때 상장 기업들부터 공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전 세계 트렌드인데요. 사실 우리 대기업들은 이제 TCFD가 현안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그림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기회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그 답은 녹색 분류 체계, 텍소노미라는 것에 있습니다. 텍소노미는 뭘 이렇게 잘 정리해 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하자면 굳이 뭐 그린 텍소노미, 녹색 분류 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국형 녹색 채권 가이드 작년 말에 나왔고요. 이번 7월 말에는 이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K 텍소노미 적용 가이드가 나올 예정입니다. 아직 뭐 2차 버전이 나와서 의견 수렴이 되는 중이라 최종 버전은 제가 가져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녹색 채권과 이 녹색 분류 체계는 자금이 이쪽으로, 전 세계 자금이 이쪽으로 모여야 된다라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있는 곳에 기회가 있고 우리가 있어야죠. 그런 관점에서
분류 체계에서 어떤 것들을 터치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는 에너지인데요. 당연히 재생에너지가 있죠. 그리고 비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 생산이 있습니다. 그린 수소, 폐열, 냉열, 감압 폐열, 또 히트펌프, 또 바이오가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ESS는 잘 아실 텐데요. 남는 전기로 펌프를 가동해서 물을 높은 데다 올려요. 그리고 전기가 필요할 때 물을 내리면서 양수 발전해서 전기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화학 에너지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이제 돈이 몰린다는 거죠. 그리고 열 에너지를 지하나 뭐 대수층 이런 데 저장을 한다거나 또 수소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들, 또 전기차, 수소 충전 인프라가 대규모로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의 양방향 충전 인프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또 재생에너지 송배전 인프라, 또 저탄소 가스, 그린 수소나 또 암모니아, 또 뭐가 있을까요? 바이오가스의 그 가스 관망 저장과 관련된 인프라 필요할 거고요. 폐열, 또 ICT 기반의 재생에너지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것으로 돈이 몰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조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나 그린 수소, 또 무공해 차량, 친환경 선박과 관련된 소부장 이런 것들이 앞으로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린 수소의 제조, 또 무공해 차량, 친환경 선박과 관련된 쪽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시와 건물입니다.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 개발 국토부에서 야심차게 하고 있죠. 에너지 자립률을 최소 20% 이상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짓는 거예요. 지금 30채 이상 건물 지을 때는 무조건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지 못하면은 아예 인허가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우리의 비즈니스를 찾는 것,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도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또 건축물과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 설비, 인프라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데이터 센터도 저탄소로 지어져야 되니까 관련된 기술이 있는 기업들은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운송과 관련해서는 저탄소 대중교통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로 전기차, 수소차가 있을 것이고요. 철도, 또 수상운송, 친환경 선박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 순환과 관련해서도 자원을 순환해서 쓰다 보면은 이제 석유나 이런 것들을 더 꺼내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의 중요한 한 축인데요. 폐 자원의 재활용, 또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고 이것을 다시 또 납사로 만들어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폐 자원에 소각을 하면서 열회수를 한다거나 또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 또 매립지에서 메탄가스를 포집해서 CNG로 만든다거나 이걸 이제 열병합 발전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기술들, 이런 프로젝트들에 돈이 이제 몰리게 됩니다.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이제 포집, 또 이걸 이송을 시켜서 영국 격리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매립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이제 CCUS라고 불리는 이 곳은 기술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술적 확실성, 경제성 이런 것들 보면서 어떻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 기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특히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포집을 했는데 활용하면서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좀 어렵게 세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물 다양성과 그 생물 다양성 보전과 농업과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저탄소 친환경 농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팜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되겠죠. 또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는 뭐 지하수, 빗물, 중수도, 또 해수 담수화 과정에 재생에너지를 쓴다든지 또 기후변화의 가뭄이 문제다 보니까 폐수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 우리가 만약에 다배출 업종이 있다면 새로운 비즈니스로 저탄소, 탄소 중립 비즈니스
넘어갈 때 정부 지원도 있을 것 같고요. 기후 변화 관련 교육, 문화, 예술 활동들도 그린 프로젝트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 텍소노미, 녹색 분류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녹색 채권이나 현재는 녹색 채권 중심으로 녹색 채권을 발행하는 기관들이 이쪽에 돈을 쏟아붓게끔 하는 기준인데요. 이제 EU의 경우에 이걸 녹색 여신, 녹색 펀드 쪽으로 확대하고 있고 일반 기업들의 공시 과정에서도 텍소노미에 따른 매출 비중 또는 내가 투자를 했을 때 투자 비중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의 흐름이 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기회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건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라고 하는 기관에서 발표한 그림인데요. 우리나라 온실가스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소위 고통이 있는 곳에 비즈니스가 있다고 합니다. Pain is gain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고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곳에 비즈니스가 있어요. 이것을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탄소 중립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기여할 것이냐. 여기에 우리 ESG 경영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떤 비즈니스, 어떤 분야에서 우리 사업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텍소노미, 녹색 분류책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3강 국내 및 글로벌 ESG 동향을 말씀드렸는데요. ESG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ESG 1.0이고요. ESG 2.0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면 될까요? 저는 돈 버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소, 중견기업 사장님들 힘내시고 여기에서 더 많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멋진 회사 잘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